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기술사입니다. 2024년 이제 4회 정보통신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지난주에 있었죠. 뭐 전체적으로는 뭐 난이도는 이렇게 뭐 상과 중, 고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그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꼭 합격의 영광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새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중요하죠. 어쨌든 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사와 산업기사 출제 방향이 어떻게 조금 다른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 25년도에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뭐 그 산업기사는 기술자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답을 묻는 문제보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점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겠느냐라는 의견을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지금 이번에 4회까지 패턴은 동일하게 문제가 유형이 패턴이 나오고요. 그래서 신규 유형 같은 경우는 약 한 네 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한 100점은 한 2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80%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80%의 기출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뭐 보다는 내가 새로운 걸 공부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론과 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꼭 공부를 하시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리고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 단순 암기는 단순 뭐 문제와 답 암기도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문제를 약간만 응용하면 쓸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산업기사는 특히나 이 어떤 의견을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을 좀 넓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부와 뭐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어느 정도 기출 문제를 푸셨다면 난이도는 뭐 충분히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유사 키워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면 이 그림 속에서 뭔가 연상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훨씬 더 잘 됩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문제 하나를 내가 어떤 그림으로 그릴지를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공부하기도 그만큼 쉽고 암기도 훨씬 더 쉬우니까 꼭 그렇게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뭐 복기를 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와 답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예상 답을 한번 쭉 보시면, 근데 거의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문제의 뉘앙스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중에 우리가 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죠. 이 보호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호기. 그래서 뭐 벼락, 강전류, 전선 접촉 쪽으로 항상 요런 거 과로 많이 했었어. 이상전류, 이상전압이 유입 우려가 있을 때 과전류,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및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된다. 보호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가로를 꼭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호기로 가장 많이 쓰는 장비 중에 하나가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라고 하는 SPD라고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서지를 방지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호기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다. 이런 것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어쨌든 이 보호기는 뭐 우리가 필기 때도 많이 다뤘던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 베이스 T를 주고
각각 이제 의미를 묻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이 뭐냐? 이 10은 뭔가 전송 속도죠. 요거는 10 메가bps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운데 베이스는 뭐죠? 베이스밴드 전송을 한다는 거죠. 베이스밴드 전송. 그냥 여기 디지털 전송 라인에 전송하는 거. 그걸 우리가 베이스밴드 전송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 T는 뭔가요? T는 자,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UTP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디에 쓰는 거냐? 우리가 랜을 구성을 할 때, 허브나 스위치 등을 가지고 UTP로 서로 연결을 해서 얼마를 만드는 10메가bps 이더넷을 구성하는 거죠. 10메가bps의 이더넷. 뭐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거죠. 뭐 쓰지 않죠. 예. 요즘은 뭐 어느 세상이냐면 요즘은 10G, 기본이 10G, 1G, 10기가, 1기가 이상의 속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이론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필기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화벽이라는 게 있어요. 방화벽. 그래서 방화벽에는 우리가 이제 방화벽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외부망이 있고 자, 이렇게 방화벽이 있는 거죠. 방화벽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부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화벽에는 ACL이라는 것도 뭐 비슷한 용어입니다. LCL이나 이런 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셋 뭐 이렇게도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방화벽의 가장 기본은 차단입니다. 차단. 이 방화벽 용어 자체가 침입 차단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차단을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그 기능, 그 어떤 뭐 테이블을 우리가 ACL이라고도 하고 룰셋이라고도 합니다. 룰셋.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들어올 때 뭐 10.1에 뭐 포트 번호는 뭐 80 포트가 뭐 이게 여기가 이제 소스가 되겠죠. 이게 소스고 데스티네이션이 뭐 20뭐 2다. 뭐 예를 들면요. 그래서 포트 번호는 80 포트인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트래픽은 디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80 포트는 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리스트화 해놓은 걸 우리가 ACL이라고도 하고 방화벽 룰셋이라고도 합니다. 방화벽 룰셋에서 아마 여기서는 이 필터링 기능이 뭐냐라는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또는 방화벽 룰셋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의 기능 다시요. 침입 차단 시스템, 외부와 내부를 차단해주는 시스템. 근데 그대로 문제가 이 4번에도 문제 여기 몇 번인가요? 1, 2, 3, 4 한 뭐 5번째 정도의 유사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장비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방화벽이라고 아마 그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침입 차단 시스템입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 뭐 우리 필기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이 방화벽은요 가장 기본이 패킷을 필터링하는 거고요. 패킷 필터링. 그다음에 인증도 하고요. 그다음에 암호화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게 암호화 기능, 암호화, 패킷 필터링, 인증입니다. 인증. 자, 인증.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방화벽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벽의 기능을 뭐 3개, 4개를 쓰시오. 뭐 하나 더 쓰면은 뭔가요? 그 우리가 이제 그 감사 추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그를 계속 남겨주는 걸 우리가 감사 추적을 할 때 사용을 하니까 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방화벽 문제가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방화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뭐 이렇게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이제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 망 관리 프로토콜에서 망 관리 프로토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NMS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래서 TCP IP에서는 우리가 이걸 NMS라고 하죠. NMS. 그러면 그 ITU에서는 우리가 TM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ITU 같은 경우는 ITU-T에서는 요거를 TMS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근데 표준화 단체에서 부르는 용어만 좀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NMS에서 사용하는 망관리 프로토콜이 뭐예요? SNMP죠. SNMP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트랩이라는 기능이 있죠. 트랩. 트랩은 뭐예요? 이거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그죠? 이 에이전트가 매니저한테, 아니면 에이전트가 매니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 그래서 주로 뭐 알람 같은 거죠. 알람. 물론 이런 그 클라이언트나 에이전트가 요쪽이 이제 장비입니다. 이쪽이 장비. 여기 서버니까 이쪽은 이제 NMS 매니저가 되겠죠. 그래서 장비가 매니저한테 어떤 상태 알람을 알려줄 때, 그래서 항상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게 트랩이 있죠. 트랩.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건 뭐가 있나요? 여기 뭐 set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get도 있고, 자, 이런 것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아마 많이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시 설계 성과물하고 시공 단계 감리 업무 이 부분이 좀 그 의견을 묻는 이제 대표적인 문제였고요. 이제 뒤에 한두 문제가 더 있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설계 도서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 적산서, 그다음에 설계 계산서 등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설계 도서의 이제 종류, 그다음에 설계 공사비를 적산했을 때 어떤 살충물들이 필요하냐, 그리고 설계 계산서를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내용들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설계 설명서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이제 계획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계획서 좀 공사 계획서라고 볼게요. 이거는 공사에 대한 계획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설계 도면, 그다음에 공사 시방서, 설계 계산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시방서도 설계 설명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시방서도 설계 설명서라고 하는데, 이걸 뭐 중복되어 있다면 요 설계 설명서는 공사에 대한 계획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여기 하나 더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공사비 명세서가 되겠죠. 공사비 명세서. 그래서 뭐 만약에 이 중에 하나 제가 여기 노란 선을 여기다 치기는 했는데, 설계 도면이 됐든 공사비 명세서가 됐든 이것들은 다 설계 도서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사비 적산서. 우리가 공사비 적산서가 이 공사비 명세서인데, 정확한 용어는 이제 공사비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표준 품셈, 그다음에 산출서, 그다음에 견적서, 이런 것들이 공사비를 적산을 할 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품셈은 이 공사에 대한 노무비, 노무가 얼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노무, 그러니까 일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얘기하는 게 우리가 표준 품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산출을 하는 거고요, 금액을. 그리고 견적서는 이제 자재에 대한 금액을 산출할 때 우리가 견적서를 쓰죠. 그래서 견적서. 그다음에 설계 계산서는 어떤 부하에 대한 계산서, 그다음에 뭐 만약 CCTV다 그러면 용량에 대한 계산서, 그리고 기타 이런 계산서들이 자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현장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달아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해서, 다시 설계 도서, 그다음에 공사비 명세서나 공사비 적산서를 만들 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 계산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부하, 여기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 전기 용량에 대한 부하. 왜냐하면 통신도 UPS 같은 장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하 계산서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량은 뭐 CCTV 저장 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 용량이라든가 이런 용량 계산서들이 자,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공 단계 감리 업무가 있습니다. 시공 단계 감리 업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리는 우리가 이제 착공 단계 감리 업무가 있고요. 착공. 그다음에 시공 단계 감리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준공 단계 감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착공 단계에서 핵심은 설계 도서를 여기 설계 도서 예를 들면 성과물이라고 할게요. 그냐면 성과물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과물은 요겁니다. 얘들 성과물을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착공 단계에서 할 일은 감리 업무에서.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시공 관리, 공정 관리, 그다음에 안전 관리, 품질 관리,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이 시공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시공 관리는요 말 그대로 시공 품질을 검측하는 겁니다. 검측. 그래서 우리가 공사한 이후에 검측하는 거. 그리고 어떤 기자재, 자재에 대한 승인 이런 거 검토하고 승인하는 거. 검토하고 승인하는 게 시공 관리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공정 관리는 뭐예요? 공정은 뭐죠? 어떤 이 차트에 의해서 일정대로 쭉 잘 가는지. 그래서 그 차트를 뭐라고 해요? 예정 공정표라고 하죠. 그래서 예정 공정표를 대로 쭉 잘 가는지.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정 공정표가 쭉 있으면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이제 날짜가 있겠죠. 위에가 날짜가 있고 이쪽이 이제 공종이 있겠죠. 공종이 있으면 이 날짜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이제 예정 공정표죠. 그래서 예정 공정표대로 요 일정이 잘 이렇게 만약에 스케줄을 짰다면 요 스케줄대로 잘 따라가는지 이런 걸 우리가 예정 공정표 관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일정을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게 막 공정률이 떨어졌다. 그죠? 공정률이 떨어져서 누계로 한 5% 이상, 월간 한 20% 이상이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가 요때는 뭘 해요? 부진공정이라고 해서 부진공정 대책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뭐 쉽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설명드린 거를 좀 잘 정리하시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샤논의 전송 용량 공식이죠. 요거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배점도 굉장히 높은 반면에 어쨌든 약간 보너스 같은 성격이죠. 우리 실기, 필기 뭐 굉장히 많이 다룬 거잖아요. 그죠? B 로그 2의 1 플러스 SN 요건 이제 샤논의 전송 용량 공식을 쓰시오 했으니까 만약에 나이키스트를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이키스트 전송 용량 공식은 2B 로그 2의 M 요건 이제 지수 개수가 되겠죠. 지수 개수.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CCTV에 대한 점검.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어떤 기출 문제에서는 표를 쭉 주고 그 중에 뭐 골라라 이런 거였는데 CCTV 뭐 일상 점검도 있고 정기 점검도 있고 뭐 분기 점검도 있고 아니면 긴급 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걸 꼭 긴급으로 할 거냐 정기로 할 거냐 이 답이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잘 유추해 보시면 항상 저장 상태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CCTV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 30일 저장입니다. 30일 저장. 물론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0일 저장입니다. 60일.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30일 이상 저장이다. 그리고 화질 상태. 이 녹화에 대한 상태가 깨끗하냐? 왜냐하면 CCTV는 이제 후에 어떤 사고가 난 후에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화질 상태 점검 그리고 화면 표출 상태. 만약에 카메라가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막 틀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상태 점검. 네트워크가 만약에 끊어졌거나
아니면 트래픽이 뭐 갑자기 많아졌거나 어떤 그 로스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로스가 생긴다 그러면 CCTV가 뚝뚝뚝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줘야 된다. 좀 유추를 해보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 중에 뭐 DNS라는 장비가 있고 OSA 3계층에서 쓰는 장비는 우리가 라우터라고 하죠. 라우터. 그래서 DNS하고 OSI 3계층에 아마 설명을 하시오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DNS는 뭐예요? 도메인 이름하고 IP 주소를 매핑해 놓은 웹 서비스용 우리가 서버, 이걸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라고 하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하고 IP 주소를 매핑해서 가지고 있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도메인 예를 들면 도메인이 뭐예요? www.abc.com 이런 걸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도메인도 뭐 10.10.10.5 이렇게 IP 주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IP 주소를 테이블화 해놓은 거 이걸 우리가 DNS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OSI 3계층의 이제 기능 우리가 IP를 기반으로 한 라우터 간 경로 설정을 해주는 거, 경로 설정을 해주는 게 우리가 3계층에서 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경로 제어를 위해서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라우팅 프로토콜 안에는 뭐 홉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요? 링크 스테이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런 내용들을 요 문제 안에서 계속 유추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정보보호 3요소, 그래서 기밀성, 자, 무결성, 가용성에 대해서 자,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A하고 B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세 가지를 다 서비스를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기밀성도 좋고 무결성도 좋고 가용성도 좋은 건 없습니다. 만약에 뭔가 하나 좋으면 뭔가 하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밀성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가용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밀성이 좋다는 건 뭐예요? 누구나 접근을 못하게 아니면 데이터를 열어보려면 뭐 키를 쓰든가 키도 더 좋게 하려면 복잡한 키를 쓰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기밀성이잖아요. 근데 기밀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 가용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밀성과 가용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간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출입 통제를 할 때요. 여기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문 인식기 같은 게 있습니다. 지문 인식기. 그래서 지문 인식기의 감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기밀성을 확 높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인증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인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용성, 이게 몇 번을 대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용성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감도를 좀 낮춰놓는 겁니다. 그러면 패턴이 어느 정도 한 7, 80%만 일치해도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가용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밀성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면 되겠죠. 암호화. 그래서 암호화 키를 64비트를 쓸 거냐, 128비트를 쓸 거냐. 우리 그 패스워드 같은 거 쓰시잖아요. 4자리 쓸 거냐, 8자리 쓸 거냐, 10자리 쓸 거냐. 그래서 기밀성은 패스워드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좋은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가용성은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죠? 패스워드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쳐야 되는 시간, 내가 가용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용성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보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밀성이 너무 길어서 만약 뭐 패스워드를 한 100자리를 한다. 그러면 그거 하다가
가용성은 떨어지게 돼요.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결성은 정보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A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B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중간에 해킹이 되었는지 변조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B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기밀성을 보장한다는 건 B 입장에서 이 데이터는 해킹이나 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변조 안 됐다라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무결성.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글로 쓴다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변조되지 않아야 된다.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정보통신 설비란 이제 요런 또 문제를 하나 냈네요. 정보통신 우리 공사업법에 항상 법에서 제 2조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그래서 정보통신 설비의 이제 정인데 이걸 이제 전체를 다 쓰라는 의미였는데 어느 정도 뭐 토시 하나 틀리고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뉘앙스만 좀 맞으면 됩니다. 대신에 키워드들 유선, 무선, 광선 그죠? 방식으로 유선, 부호 문자, 음향 등의 정보를 이런 거예요.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 선로 그 밖에 설비 이걸 우리가 정보통신 설비라고 합니다. 다시요. 이런 거 유선, 무선, 광선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제어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기계기구 선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보통신 설비라고 한다. 그래서 키워드들 요 키워드, 요 키워드, 요 키워드, 요 키워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한 세트를 이루면 됩니다. 유선, 무선, 그다음에 부호 문자 등을 영상을 저장, 제어,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 기구, 선로 이런 모든 걸 다 우리가 정보통신 설비라고 한다. 자,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물론 우리가 그 필기에서는 필기 시험에서는 요 문구를 주고 이게 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필기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좀 뭐 이제 필기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 뉘앙스를 좀 잘 보시고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용어 문제 중에 하나 OSI 계층, 네트워크 계층 간을 서로 연결하고 IP 주소를 참조해서 목적지 에러 패킷을 전송해 주거나 서로 다른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을 연결하는 장치이며 랜과 랜 또는 랜과 웬 등을 연결하는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를 게이트웨이라 한다. 잠시만요. IP 주소를 참조해서 목적지 호스트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해 주거나 서로 다른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 연결을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연결하는 장치이며 랜과 랜 또는 랜과 웬을 연결하는 인터넷 네트워킹 장치를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게이트웨이. 그래서 이 장치는 OSI 7레이어 OSI 계층에서 일곱 번째 계층인 응용 계층에 속한다. 문제가 약간 막 복잡하게 써놨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을 연결하는 장치이며 랜과 랜 또는 랜과 웬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랜과 웬을 연결하거나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여기서 봤을 때는 요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OSI 7레이어 중에 7번째 계층. 원래는 우리가 이제 게이트웨이는 어쨌든 인터넷 장비 그 TCP/IP 장비이기 때문에 TCP/IP는 7계층으로 하지 않고 이제 4계층으로 돼 있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4에서 7계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OSI 7레이어니까 그래서 7계층 응용 계층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페리티 체크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10, 10, 10, 뭐 1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걸 페리티 체크 했을 때 짝수 페리티냐, 홀수 페리티냐. 그래서 1의 개수를 세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의 개수가 여기 이제 페리티 비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페리티 비트가 페리티 비트를 이제 만약에 이분 비트, 짝수 비트로 하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짝수니까 0. 만약에 오드 비트, 홀수 비트로 하겠다 그러면 1.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짝수 비트 페리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0이 되겠죠. 0.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사설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장비. 이게 뭡니까? 라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자, VPN이 되겠죠. VPN. 그러니까 어떤 서버와 여기 서버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이 우리가 이제 이걸 공공 네트워크, 공공망이라고 하죠. 공공망. 아니, 공중망 아니면 공중망이라고도 하고 이제 퍼블릭이라는 말이죠. 퍼블릭. 이제 퍼블릭이라는 망을 우리가 터널링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걸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하죠. 터널링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렇게 사설 채널을 구성하는 걸 우리가 VPN, Virtual Private Network이라고 하죠. VPN. 자, 그래서 이건 답은 자, VPN. 나중에 이제 이 터널링 기술, 그래서 터널링 기술 중에 대표적인 뭐 2계층 터널링 기술은 뭐 L2TP라는 게 있고 3계층 터널링 기술은 IPsec이라는 게 있고 4계층 이상 통신에는 SSL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터널링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같이 한번 꼭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에서도 저압, 고압, 특고압이라는 아까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의에 보면 저압, 고압, 특고압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압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저압. 그래서 저압이란 직류 1500V 이하, 그다음에 교류 1000V 이하의 전압을 우리가 저압이라고 합니다. 저압. 그리고 특고압은 뭐예요? 7000V 이상. 7000V 이상을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특고압. 고압은 뭘까? 이 사이예요. 1500V 초과 7000V 이하. 그죠? 요 특고압은 직류 교류가 없습니다. 7000V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고압은 그래서 직류 1500V 초과 교류 1500V 초과 7000V 이하. 미만이겠죠. 이상이니까 미만.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고압이라고 한다. 원래 이제 우리가 기출에서는 특고압을 많이 출제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저압을 출제를 했네요. 이 기준이 예전하고 기준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옛날 교재에서는 여기 다르게 돼 있는 교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아마 제 생각에 2000년 초반에 이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혹시 책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신호 속도. 자, 이런 문제도 뭐 우리 필기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라 어느 정도 뭐 서비스 문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BPS는 어떻게 해요? BPS는 자, 비트 곱하기 보드 레이트죠. 그죠? 보드 레이트. 그리고 우리가 보드. 그래서 BPS가 만약에 우리가 변조가 QPSK다. 그러면 QPSK는 우리가 네 개의 심볼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개의 심볼은 어떻게 해요? 로그 2에 네 개의 심볼이니까 자,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16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6화입니다. 그러면 이건 심볼이 16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16은 4비트가 되겠죠. 비트 수로는. 자, 비트 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QPSK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2비트, 변조 속도가 2400보드. 그러니까 신호 속도는 4800 bps가 된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건 주의하실 때는 단위입니다. 단위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신호 속도를 써라 그러면 4800보다는 4800 bps
이렇게 꼭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는 막 그렇게 그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단위를 꼭 쓰시오. 그죠? 그리고 계산식을 꼭 쓰시오. 그죠? 만약에 그냥 4,800이 아니고 밑에다가 계산식을 쓰시오 이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뭐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써줘도 이런 경우는 꼭 단위를 같이 꼭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그 이번 사회 시험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그 목표하신 바를 꼭 시험 보신 분들은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단순하게 문제와 답이 아닌 이론을 조금 더 그 공부를 하시고 기출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문제 20, 기출 문제 80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기출 문제집을 잘 활용을 하셔서 또 필요하시면 뭐 동영상 같은 걸 잘 활용을 하셔서 또 내년을 또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2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